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대구 경북의 과거사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특히 6.25를 전후해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희생 사건은 그 진실이 끝까지 규명돼야 하는데요. 1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10년까지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밝혀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12,3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은 1,400여 명으로 12% 정도입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민간인 희생 사건이 여전히 많다는 요구에 지난해 5월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 유가족들은 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는데요. 활동 기간이 한 2년 남았으니까 이 유가족들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최근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1950년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다시 읽는 새 역사에서 이 지역의 민간인 희생 사건들 돌아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7월 2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안동과 예천, 봉화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는 만큼 오늘도 불볕더위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 안동 34도, 봉화, 영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로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온열 질환 발생하기 쉬우니까 수분과 염분 섭취로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은 내일도 많이 덥겠고 일요일에는 약간 흐려지면서 더위가 약간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국가지질공원 신청 자격 획득을 의미하는 건데요. 인증 후보지로 선정된 의성지질공원 지질 명소는 안개 분지, 쌍오리 퇴적층, 석탑리 누룩바위, 제오리 공룡 발자국, 빙계 계곡 등 12곳입니다. 군은 향후 2년 이내에 지질공원 해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질공원센터 설치, 지질탐방로와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행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지역 주민 공청회도 개최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의성군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의성군 전역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연일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 더 오르겠는데요. 울진의 낮 최고 기온 27도, 포항 29도, 영덕 30도, 경주는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내내 흐리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근 영덕 장사해수욕장에서 죽은 참치 만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고 해류가 변화하면서 동해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참치가 최근에 다량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국제협약에 따라 참치는 포획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올해 경북에 배정된 정치망 물량 74.4톤은 일찌감치 다 잡은 상황이라 경북도는 그제 0시부터 더는 참치를 잡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이 참치들은 영덕 앞바다에서 정치망으로 고기잡이를 하던 어업인들이 버렸는데 영덕군이 파악한 양만 13,0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그물을 끌어올려야 어획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참치를 빼고 잡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하반기 내내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맑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28도, 습도는 85%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종일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 바다에서 대형 넘미역 군락지가 발견됐습니다. 울릉도의 수중 다이버들은 최근 울릉군 북면 현포리 수중 20에서 30m 수심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넘미역 군락지를 발견했는데요. 이 넘미역은 우리나라에선 제주도 우도 일대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울릉도에서는 이전에 조금씩 발견된 적이 있긴 하지만 대형 군락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락은 조금씩 울릉도 수중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학계와 군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울릉도 바다의 수온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높아져서 바다가 아열대성 해역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릉군 수산 관계자는 해상기온 변화에 대한 학계 조사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했고요. 경북도 수산 관계자는 울릉도에 넘미역 군락이 발견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넘미역의 지속적인 생산과 상품화가 가능한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로 가죠. 네, 중추공항입니다. 예, 중추공항 우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역할을 하는 중추공항으로 설립됩니다. 대구시는 28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공항 특별법안에 인천공항과 동일한 위상인 중추공항이 명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뭐 중추공항이다 아니다가 어떤 차이가 뭐 큰가요? 네, 중추공항은 승객과 화물이 집결하고 또 분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공항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이 국내 유일의 중추공항입니다. 네. 이 밖에 거점공항, 일반공항이 있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중추공항이 될 경우 중남부 권역을 아우르는 중심이 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추공항 외에 구체적인 어떤 법안 내용들도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자금 조달에 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정부가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통합신공항 관련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 기반과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구시장은 후적지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조세 감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를 주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거 아주 괜찮은 공항 건설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근데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그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데 요거는 좀 뭐 정리가 됐어요? 네, 특별법 추진을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견해가 다른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네네. 다행히 시장과 지사가 이번에는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존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국비 지원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특별법을 제정하는 투트랙 전략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죠. 네, 안심 뉴타운입니다. 네, 이 안심 뉴타운이 동구의 신도시 개발지구 이름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안심 뉴타운은 과거 연탄을 생산하던 대규모 안심 연료 단지가 있던 지역입니다. 네. 관련 산업이 쇠퇴하면서 침체를 겪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대구도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해 뉴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글로벌 가구 유통 기업 매장이 들어섭니다. 국내 5번째 이케아 매장이자 영남 권역에선 부산에 이어 2번째입니다. 네, 어제 이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던데 관심이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네, 이케아는 대구에 1,800억 원을 투자해 새 매장을 건립하는데요. 단순히 가구를 진열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매장 자체를 거대한 쇼룸으로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매장 내 다양한 인테리어의 방을 둘러볼 수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설로 굳이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유통 매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건데 이제 경제 효과 이런 건 우리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해당 매장이 들어서면 약 1,4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연간 방문객은 약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지역 조달 가능 제품이나 외부 용역에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제공해 상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안심 뉴타운은 현재 199필지 가운데 150필지만 분양이 완료돼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큰 상태인데요. 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고 인근 혁신도시 활성화 등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는 10월까지 부지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개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추진 잘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지역 혁신 플랫폼입니다. 지역 혁신 플랫폼.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지역 혁신 플랫폼은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구축한 협력 기반을 의미합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중심이 되고 여러 기관이 참여해 지역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건데요. 네. 지난 2020년부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두 차례 고배를 마셨고 삼수 끝에 올해 4월 대구 경북 지역 혁신 플랫폼이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뭐 그 기관, 학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뭘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네, 대구 경북의 경우 경북대, 영남대를 비롯한 지역대학 23곳, 지역혁신기관과 연구소 14개소, 지역기업 200개사가 참여합니다. 네. 국비, 지자체 지원금 등 5년간 총 3,31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네. 지역인재 양성, 취창업 기반 마련에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사업의 주 목적인데요. 이에 따라 교육혁신, 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 경북 혁신대학 설립 및 운영, 대학 간 공동학과 신설, 현장 공유 캠퍼스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네. 또 핵심 육성 분야로 전자정보기기, 미래차 전환 부품을 선정해 인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네, 잘 해서 이제 시작만 하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8일 경북대학교에서 공식 출범식이 개최됐는데요. 홍원하 총장은 지역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핵심 분야 선도 기술을 개발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현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을 계기로 지방대학 육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반야월 습지입니다. 예, 이게 습지가 참 소중한 곳입니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해서 이렇게 생태계 보고라고 합니다. 대구 반야월 습지도 그렇죠? 네, 대구를 지나는 금호강 반야월 인근에도 습지가 있습니다. 하류 지역으로 가기 전 수질이 높은 구간으로 너구리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이자 버드나무 군락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문제는 최근 산책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습지가 파괴되고 본연의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금호강 산책로 공사 얘기를 했었는데 반야월 습지가 여기 포함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산책로가 조성되는 이 구간이 지난 2017년 대구 10대 환경 보물로 지정할 정도로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고 경관이 우수한 곳이라 설명했습니다. 네. 공사 현장에서 벌목으로 자연 완충 공간이 사라졌고 콘크리트 사용으로 수질 오염 유발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측은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원점 재검토하자라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수성구청도 설명 자료를 내고 반박했는데요. 도시를 사는 아이들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공간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업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 환경정비 사업과 연계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점용 허가를 받고 추진한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천 점용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의견이 팽팽해 보이는데 어쨌든 환경도 살리면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하청 노동자입니다. 네, 하청 노동자. 이게
포스코 얘기입니까? 어떤 소식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이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1년, 2016년 제철소 근로자가 제기한 지위 확인 집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하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원청이 아닌 하청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내 하청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2011년에 소송을 시작해서 이제 확정한 거잖아요. 그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 1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네. 이번에 승소한 이들은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제품 생산 및 관리 등 업무를 맡는 파견 노동자였습니다. 파견 근무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는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청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청이 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와 지휘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고 네.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죠? 네, 제철업계에선 파견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 3,500여 명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례별 수용을 전제로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고용을 미루지 말고 차별에 고통받았던 노동자의 신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기업 측 얘기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급 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 생태계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유사한 판결이 이어지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전국경제인연합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협력업체가 별도의 사업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및 임금 지급, 인사권, 징계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파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2.1%, 5,900여 명입니다. 이 비율은 그리고 또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 직업체험 행사를 대구 보건대학교에서 열고 있습니다. 김현지 리포터가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 체험 행사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2018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행사엔 학생 46명이 대구보건대학교와 함께하면서 성격 검사와 1:1 진로 상담을 받고 또 특정 학과에 진학했을 때 배우는 실습을 미리 체험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조향사, 동물매개 치료사 등 여러 학과 실습이 있었는데요. 전 물리치료사 실습에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그래요. 여러 스트레칭과 마사지 방법을 배우고 친구들과 짝을 이뤄서 서로 해주는 실습이었는데요.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물리치료 진로 체험은 신체의 바른 자세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운동 방법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통증 예방 테이핑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미리 이 체험을 해봄으로써 더욱더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평가했던 그 거북목과 둥근 어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둥근 어깨가 심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죠? 네. 누가 있었습니까? 저요. 그러면 발렌티나도 실습 대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뒤에 있는 세빈 학생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 닿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띄우지 마요. 그냥 편하게 있어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쉽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근육을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통해서 늘려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스트레칭 위주로 먼저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잡고 세 번째 손가락 대각선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지그시. 힘 빼고 한 10초 정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누를 때 아팠어요? 아니요, 시원한 느낌이 났어요. 우리 친구는 누를 때 좀 많이 세게 눌렀어요? 아니요, 어르신 안마할 때 그 잡는 정도 있잖아요. 딱 그 정도로 했는데 뭉친 것 같아. 뭉쳐가지고 지금 많이 아파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힘 빼, 힘 빼. 이렇게 실습하면서 배우면 훨씬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진로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갖고 실제 대구보건대 병원에 가서 병원 투어도 하고요. 여러 전문 직업인과 만남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보건계열 진로를 희망하지 않던 친구들도 이 계열에 흥미가 생기기도 하고 본인과 같은 다문화 학생 친구를 새롭게 사귈 수도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경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발렌티나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나이지리아 분이세요. 학교에서 공지를 내리셨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호학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간호사 쪽을 좀 희망하고 있어요. 저는 1대1 상담에 대해서 가장 기억이 많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성격 이런 걸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 제 성격이랑 어느 정도 유사하게 결과가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간동고등학교 3학년 박문명입니다. 저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교수님의 딱한 조언과 그 친구들 응원 덕분에 프로그램 끝나도 제가 학교 가서 외국인이 아니 그냥 저만의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꼭 보건계열 쪽에 진로인 친구 있지만 그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친구도 있고 그 친구 통해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질문하고 또 접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이 꼭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송채원이고 상서고 1학년입니다. 아빠가 한국분이시고 엄마가 중국분이세요. 학교에서는 한 가지에 대해서 계속 쭉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여기서는 하니까 더 재미있고 좋았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어서 거리감이 있었는데 하면서 친해져서 재미있으면서도 좋았어요. 그래요. 참 즐겁게 참여한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린 실습 외에도 다문화 대학생들의 진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있었고요. 본인의 모국어를 자랑하는 대회도 열렸습니다. 전 이번에 취재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이 행사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강점으로 여기고 맞아요. 또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행사 담당 교사인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 권영신 파견교사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올바른 자아상 확립, 진로에 대한 이런 비전들은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 모두에게 학업 성취의 향상을 가져오고 또 학교 생활 적응 등의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은 이런 동기부여나 체험의 기회가 사실 조금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함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와 협력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도 가능하지만 실제 전문 직업인을 만나고 또 그런 현장을 경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강사진, 전문적인 시설,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 대학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기 이해 활동이나 전문적인 직업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소질 그리고 적성들을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꿈을 준비하여서 우리 사회에 능력 있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실시 예정이며 점차 참여 인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행사는 8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향후 진행될 이 행사에 많은 다문화 학생이 참여해서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얻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 6일이었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보도연맹 희생자를 재조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는 경산 코발트 광산 또 가창댐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도 진행 중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읽는 역사에서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정만진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 설명을 좀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좀 낯선 기관이죠. 예. 대통령 소속이 아니고 국회 소속이라는 것부터 약간 특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네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해서 모두 9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네. 이 말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는 뜻이죠. 정치적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기관이 네네. 아니라 역사적인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억울한 걸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나라의 그런 억울한 것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 위원회가 출범한 게 그 참여정부 때였죠? 그렇습니다. 예. 2005년부터 활동을 해왔는데 멀리는 독립운동 때 당한 억울한 일, 가깝게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당한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1950년대에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학살 문제도 당연히 다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주 보도연맹 사건도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민간인이 29명이 경찰과 방첩대에 끌려가서 경주 그 내남면, 양남면 이런 곳에서 학살이 되었습니다. 유족들이 조사를 다시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이번에 재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9일까지입니다. 이 보도연맹이 어떤 단체인지 그죠? 왜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나 이런 이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보도연맹은 많이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죠, 많이 뭐. 들어본 이름이고 젊은 분은 잘 모를 건데 이 만들어진 것은 1949년이고요. 만들기는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관변단체다. 그럼 정부가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과거에 좌익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들을 제대로 의식을 바로잡아서 바로잡는다는 선량한 국민을 만들겠다 이런 좋은 취지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람 수를 회원 수를 각 시도에 할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이나 아무 관계 없는 일반인 또 막 강제로 가입을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30만 명 정도가 보도연맹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그로부터 몇 달 지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북한군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혐의를 두고 골짜기 등으로 끌고 가서 마구 학살을 했어요. 이번 재조사도 그 사례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미래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서 잡는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북한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추정이지 않습니까? 그 추정만으로 불법으로 학살을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예, 발굴된 사례를 보면 어린이들도 있고 뭐 아주 노인도 있고 해서 무고하게 죽은 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독립운동할 개연성이 있다,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잡아서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1941년에 조선 정치범 예비구금령이라는 법령이에요. 예비구금령. 그러니까 미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1950년 우리나라 정부도 이 법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처형을 했는데 가장 많은 피해자는 경상도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고 금세
충청도 지역까지 점령당했기 때문에 경상도 쪽은 아직 점령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의심 간다는 이유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산 코발트 광산 또 달성 가창댐 골짜기가 많은 분들이 묻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242여 구의 시신이 발굴이 되었는데 광산이 수직으로 깊게 파져 있기 때문에 발굴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실제로는 3,500여 명의 민간인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1950년 7월과 9월 사이에 대구 형무소, 지금 대구 삼덕동에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분들이 2,574명이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끌려갔거든요. 끌려갔으니까 아마 다 학살됐을 걸로 진실화해위원회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경산 코발트 말고도 달성군 가창댐에 가창골에도 굉장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 시내도 앞산에 가면 그 대명동에 팔레트라는 데가 있고 요새 저 일몰 구경하는 그 세워진 데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달서구에 또 학산공원이라고 구청 약간 맞은편에 동구에 파군제 북구 읍내동에서 칠곡군으로 넘어가는 그 신동제라는 게 고개가 있는데 이곳에도 많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아직 시작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사실 이 위원회가 2005년에 설치되기 전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도 유가족들이 그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하고 뭔가 밝혀달라고 했을 텐데 그동안은 감춰져 있고 못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잘 안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입은 피해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아무 말을 못했고 1960년에 4월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유족들이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이제 요청을 했죠. 그런데 4.19 혁명 얼마 지나지 않아 또 5.16 쿠데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5.16이 일어나니까 군사정부에서 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유족들을 빨갱이라고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이를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온 전국적으로 이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민주주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진실화해위원회 1기가 그러니까 2005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2010년까지 1기 활동을 했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세월로 보면 17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좀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해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원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산 코발트 광장 같이 이렇게 밑 광대 갱도가 막 수직으로 밑으로 깊이 내려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덮어놓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의 문서에 보면 이 대처하는 기관들이 좀 이 성의가 없다 할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점도 좀 있어요. 그 예가 하나가 지금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도 재조사한다고 났는데 이게 바로 그런 예입니다.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제 비교적 근래인데 1986년의 일이에요. 부산대학교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제 경주 어떤 학생이 왼쪽 눈 최루탄을 맞아서 왼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이걸 대통령 비서실에 억울하다고 신청을 하니까 비서실이 그걸 부산경찰국으로 넘겼어요. 부산경찰국이 최루탄을 쐈는데 그래 넘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가 뭐 대충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국이 만들었는 문서를 보면 청원인의 아들이 데모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의 충격으로 눈 부상이 당했다는 건 인정은 되지만 누가 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런 무성의한 어머나. 답을 하고 있으니 예. 속도가 늦어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86년 일인데도 네. 이렇다는 얘기시죠. 예. 대구 경북지역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지금 재조사를 하는 거가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도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이런 일은 다 이제 1950년 일인데 예. 8월에 경주 강동면에서 기계천 물가에 피난을 와 있던 민간인을 미국 비행기가 와서 미군이죠. 비행기가 와서 정찰을 하고는 다시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했어요? 폭탄을 내리 투하하고 기관총 가격을 하고 해서 35명이 죽었는데 1950년 8월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진실화해위원회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기록을 열람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미국 공군은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럼 이것도 아는데도 역시 예. 의심스럽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죽인 사례죠. 예. 여기뿐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일이. 그렇죠. 뭐 김천, 봉천 그 물가가 이제 평지잖아요. 네네. 거기에 많이 와요. 낙동강변 구미에서도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몇 해 전인가요? 가창댐 올라가는 쪽에 보면 거기 시월항쟁 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그거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2020년 이제 건립이 되었는데 네. 대구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네. 사건이 벌어지고 70년이나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세워진 것은 좋은 일이죠. 네.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에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뒤로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유야무야 되다가 대구에서 가창댐 입구에 위령탑을 세웠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유, 위령탑을 만들었고 위령제도 그러면 열고 있습니까? 위령제는 이제 위령탑을 세우고 2020년 10월에. 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작년에 열렸는데 네네. 그 대구 유족회 최영희 회장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 인사말을 제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는 1만여 명의 무고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재판 절차도 없이 국가폭력에 의해 학살된 피해 현장입니다. 그런데 탑에는 800여 명분밖에 이 성함이 없습니다. 지금 또 그 피해자를 밝히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하고 유족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 땅에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할 일입니다. 추모사가 너무 슬픕니다. 그죠? 저 대구 유족회 회장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예. 네.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당연한 건데 그죠? 네, 없어야 네. 한다는 거.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라 참 걱정이 됩니다만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억울한 일들부터 하루빨리 그 원인을 밝혀내고 그죠?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읽는 역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만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금요일엔 문화 오늘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술작품 경매 얘기를 해주신다고 제가 쭉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서 이 경매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국내 메이저 경매사인 서울옥션이 26일에 메이저 경매를 대구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대부분 경매가 서울에서 진행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경매 전에 작품을 실물로 보려면 서울에 가야 했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출품작들을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많은 분들이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겸재정선, 쿠사마 야요이, 추사 김정희, 이우환, 정상화, 김구림, 이배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직접 보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 한국 미술품 중에 경매 최고가 작품 낙찰받은 분이 있었는데 누군지는 일단 밝혀졌다면서요? 네네. 네. 김한기 작가의 그림 우주를 132억 원에 낙찰받은 주인공이 모그룹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는 자사미술 전시장 개관 소식을 알리며 이 그림을 조만간 전시를 통해서 일반 대중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김한기 작가의 우주 작품은 1971
1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2019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132억 원에 낙찰되어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네. 국내 작가 작품이 처음으로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됨으로써 국내 미술 시장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에 132억의 낙찰을 받았으면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또 그새 또 더 올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 그 당시에 진짜 화제가 됐었겠어요. 네, 2019년 경매 전부터 이 작품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김한기의 작품 중 가장 크고 좌우로 나뉜 두 개의 그림을 하나로 합친 희귀 작품으로 평가받았었습니다. 네. 우주를 경매에 출품한 분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마태 전재금 씨 부부였는데 그들은 김한기 작가가 뉴욕에서 활동할 당시 친구로서 또 후원가로서 작품 활동을 지원해왔고 세계 미술 시장에서 김한기 작가에게 걸맞은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국내 경매사가 아닌 해외 메이저 경매사에 출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0억 원대 이상의 거래가 된다고 하면 우선 세계 주류 미술 시장에 진입된다는 그렇죠. 의미가 있기에 네. 당시 이 작품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우환 작가 얘기를 했고 또 김한기 작가 작품이 2019년까지 낙찰 청약 부동의 1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한기 작가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 정작 김한기 작가가 어떤 그림 그렸어? 어떤 분야? 이러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놓치고 네네. 있는 분들이 많죠. 김한기 작가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미술의 대표 사조로 자리매김한 단색 화가들의 스승님이신데요. 네. 김한기 작가는 1913년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나 초창기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프랑스와 미국에서 두루 활동한 그 시대 한국 작가로서 몇 안 되는 국제적인 작가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화단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김한기 작가의 작품은 크게 세 개의 분기점을 갖는데요. 그 기점은 그가 타국으로 이동하며 접했던 문물 그리고 느꼈던 경험과 그 사유가 근간이 됩니다. 예, 첫 번째 시기를 언제로 봐요? 네, 1933년부터 55년까지로 동경 서울시대라고 불립니다. 김한기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서양화를 공부하면서 이 경험이 그 시점인데요. 네네. 1933년 그는 니혼대학 미술학부에 입학합니다. 당시 일본 화단은 입체주의와 야수주의, 추상주의 등 아카데믹한 작업 양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들이 유입되던 시기였습니다. 김한기는 특히 추상회화에 열의를 갖게 되었고 전위적인 미술단체에서 입선하고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김한기는 추상미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문화예술인들과 교류하면서 한국 전통미에 대해 눈을 뜨고 문화적 소양을 다지게 됩니다. 김한기 작가 그럼 달 항아리잖아요. 그럼 네. 어떤 그런 게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네네. 그렇죠? 네. 이 시기 골동품과 서화 등을 수집하면서 한국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애정을 키워나갔는데요. 네네. 특히 이 시기에 자신의 작품 전반에 등장하게 될 아까 말씀하신 달 항아리에 대한 모티브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달 항아리는 1940년대 이후부터 작품에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사실성과 추상성을 동시에 지니는 반추상 작업 등을 발전시키면서 산과 달, 나무, 구름, 달 항아리 등 한국적 모티프를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네, 동경 서울시대를 지난 다음 작품 세계는 또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1956년부터 62년까지 파리 서울시대인데요. 네. 그는 44세의 나이에 홍익대학교 학장 자리를 버리고 파리로 유학을 떠납니다. 김한기가 예술가로서 자신의 이념과 화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자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권하니는 바로 부인 김향한 여사였습니다. 파리에서 그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 전통에 대한 탐구를 더욱 심화해 나갑니다. 네. 이러한 그의 예술 철학은 평생 지속되는데 유학 후 귀국전에서 미술사가 최순우가 불란서 물만 마시고 와도 모든 그림들이 확 바뀌는데 수화 그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나는 좋다라고 하자 네. 김한기 작가가 불란서에 가서 첫 개인전을 갖기 전까지는 그곳 작가들 작품들에 물들까 봐서 전람회 구경도 안 다니고 나를 지키느라 매우 애를 썼다. 그러기도 드문 분인데. 네네. 네네.
이때 작품들은 단순하면서도 절제된 형태로 서정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시기 그의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은 푸른 청색인데요. 네. 그 한국의 고려청자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네. 그의 청색은 만물이 생성하는 장으로서의 생명의 흔적이 담긴 색이라고 합니다. 네. 우주라는 작품도 묘한 청색인데 이때부터 뭔가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게 딱 자리를 잡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가 나오는데요. 1963년부터 74년까지 작고하실 때까지 뉴욕 시대입니다. 네. 1963년 김환기는 한국 대표로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여해 명예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는 10년 전 파리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했던 것처럼 자유로움, 에너지가 넘치는 환경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예술세계 재점검의 뜻을 세우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그간 한국미를 표현하던 김환기의 양식은 뉴욕 시대에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네. 구체적인 대상은 선과 색과 구성으로 추상화됩니다. 이것이 절정에 이른 작품이 현재 미술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한국 미술품 가격 기록을 경신하는 소위 전면 점화입니다. 큰 화면에 반복해서 찍은 점들이 스며들어서 선이 되고 선은 또 퍼지면서 면이 되는데요. 뉴욕이라는 차가운 도시 속에서 무한한 우주에 대한 고찰과 순수한 시정 그리고 숭고함, 작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자유와 충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가 찍은 수많은 무수한 점들은 뉴욕 마철루들이 발산하는 조명, 우주를 이루는 무수한 별, 그리고 작가의 친구,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빛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 모두가 합쳐져서 무한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그의 작품입니다. 네. 한국, 또 일본, 프랑스로 갔다 미국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작업을 완성을 하신 분입니다. 네. 대구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네. 2018년에 맞아요, 전시를 맞아요. 했었죠. 네.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김환기 추상화의 매력, 왜 김환기인가를 두고 많은 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네. 전통적인 소재들을 바탕으로 전통적 미의식을 세련된 현대 조형 언어로 전환시키면서 시대성을 획득했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자연이나 자연적인 삶을 추상의 언어로 표현했는데요. 매우 서정적인 추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게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서양의 정서와 감각을 세련되게 융합한 점인데요. 동양과 한국 특유의 감각을 서양 20세기 모더니즘으로 소화해냈습니다. 또 평론가들은 한 목소리로 김환기가 한국 현대미술의 디딤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네. 추상회화를 전혀 알아주지 않고 모던아트에 대한 기반이 없던 시절에 이를 돌파하고 개척해 나갔다는 점에서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네. 김환기 미술관이 있죠? 네. 서울 종로구 부암동 김환기 미술관이 있는데요. 그의 아내 김향안이 세운 미술관인데요. 김환기의 예술적 동지이자 매니저, 후원가로 그의 성공을 위해서 생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네. 김환기 사후 김환기 재단과 미술관을 설립하여 그를 국내외에 알리는 일에 힘써왔는데요. 네. 올해는 김환기 미술관 개관 30주년이 되는 해로 미술관 일기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의 문화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바람을 닮은 멜로디 달콤한 휘파람 소리 라라라라라라라라 All I need is your love 파도가 멈추는 이 순간 눈부시게 빛나는 sweet smile 꿈을 꾸듯 다가오는 환상의 day and night Sing for this moment Sha-la-la-la Singing my love Sha-la-la-la 어린 날꿈처럼 기억할게 I remember again La-la-la-la-la-la-la
하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듣고 왔습니다. 교통정보로 갈게요.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공사 구간 있는데요. 화랑로 동구시장 삼거리에서 효신내거리 방향, 효신내거리 못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도시가스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 여파로 일대 통행이 원활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채보상로 동신교에서 용산우체국 내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요.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 신천교부터 더디게 이동하면서 도천교에서 침산교까지는 꽉 막힌 모습입니다. 구마로 성당 내거리에서 두리봉 내거리 방향 좌회전 차량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분기점 부근 182km 지점 3차로에서 낙하물 처리 중이고요. 김천분기점 일대 지나신다면 3차로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칠곡나들목에서 가산나들목까지 다부터널 인근으로 교통량 꾸준하지만 지나는 데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요즘 휴가 시기가 많이 분산됐다곤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7말 8초가 휴가의 절정이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10년 동안의 관광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만의 힐링 바캉스 경북 10선을 선정했습니다. 포항 이가리다 전망대, 울진 죽변해안 스카이레일, 영주호 오토캠핑장 이런 곳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힐링을 생각하는 휴가라면 10곳 중에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 29일 7월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